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이승준입니다.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 관련 뉴스가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가 하면 국민의당 제보 조작 논란 사건 또한 큰 이슈가 됐는데요. 이처럼 이번 주도 굵직굵직한 뉴스들이 연일 방송과 신문을 장식할 정도로 숨가쁘게 돌아갔습니다.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첫 순서는 시청자 평가원이 한 주 동안 나간 연합뉴스 TV 보도를 모니터하고 그 결과에 대해 들어보는 연합뉴스 TV를 말한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후 시간대 종합뉴스인 뉴스워치와 하루 동안의 뉴스를 되짚어보는 뉴스 리뷰를 중심으로 이정훈 시청자 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도 문재인 정부 한미 첫 정상회담과 국민의당 제보 조작 파문, 그리고 이어진 인사청문회로 정치권은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회적으로도 많은 이슈가 불거져 나왔습니다. 서울의 한 사립초등학교에서 벌어진 교내 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고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과열 조짐이 보이기도 했으며 문재인 정부의 원정 관련 정책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해 오후 시간대 종합뉴스인 뉴스와치와 하루 동안의 뉴스를 되짚어보는 뉴스 리뷰를 살펴본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19일 뉴스와치에서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 관한 의혹에 대해 보도하였습니다. 서울 숭이초등학교 수련회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가담 학생으로 지목된 유명인 집안 아들을 봐줬다는 의혹이 있어 서울시 교육청이 전격적으로 해당 초등학교를 찾아 현장 조사를 벌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4월 수련회에서 같은 반 학생을 3학년 학생 4명이 집탄으로 구타했지만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대기업 총수의 손자와 배우 윤선아 씨의 아들을 봐줬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교육청은 사건의 진상과 함께 학교 측이 제대로 처리했는지를 확인하는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장 조사에서 문제점이 확인되면 감사에 들어가 관계자 징계 등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가해 학생들이 담요로 씌운 채 야구방망이 등으로 때렸고 물비누를 강제로 먹였다고 주장한 반면 가해자 학생 측과 학교 측도 장난 수준이지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식으로 해명하면서 공분을 키웠다고 지적하면서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6월 22일 뉴스와치에서는 서울시 교육청 현장 조사 결과 학교 측이 학교폭력 전담기구 조사를 미루고 피해 학생을 적절하게 보호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서울시 교육청이 재벌 손자와 연예인 아들의 학교폭력 면죄부 의혹을 받고 있는 초등학교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학교의 부적절한 조치 책임을 가려내고 학교가 가해 학생 일부를 고의로 은폐했는지 등을 조사한 후 감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 징계 등 엄중 조치할 것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교육청의 징계 결정이 실제로 징계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실제 서울 사립학교의 교육청 중징계 이행 비율은 20% 남짓에 그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승희철 교장이 초기에 교육청은 무섭지 않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이라고 설명하면서 사립학교에 대한 지도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주 숭이초등학교 학교폭력은 해당 사건에 유명 연예인의 자녀가 관여되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주목과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회적 관심을 고려한다면 지난주 연합뉴스TV는 해당 사안을 관계자 발표 위주의 단순 스트레스성 기사로 주로 다루었다는 점은 다소 아쉬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사안이 유명 연예인이 관련되면서 다소 가십성 기사로 흘러간 점도 사실이지만 학교 폭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감안해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안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집단 폭행에 가담했다는 점도 주목을 받았지만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분노했던 점은 사건의 사후 처리 과정과 방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들은 초등학생들 간의 집단 폭행 사항만큼이나 학교 폭력 발생 시 학교 조직 내에서 어떻게 이 사안을 다루어졌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심각한 집단 폭행을 단순히 친구들 간의 장난 정도로 단순하게 처리되었는지 알고 싶어 하고
특히 이러한 처리 과정의 이유가 가해 학생들의 배경이나 영향력 때문이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 점에서 뉴스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교내 학교 폭력을 담당하는 교내 조직에 관련된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한 설명이나 배경 지식이 포함되었다면 시청자들이 보다 입체적으로 이번 사건의 문제점과 심각성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학교 폭력 처리 과정의 공평성이나 전문성에 대한 현장 전문가의 의견이나 관련 통계 자료 등을 활용해 이번 사안의 맥락을 보다 명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는 고리 원전 퇴역식 현장 보도, 관련 후속 보도 등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정책에 관련한 다양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같은 날 뉴스 2부에서는 국내 첫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가동 40년 만에 영구 정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19일 뉴스 리뷰를 보면 고리 1호기 퇴역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신규 원전 계획을 백지화하는 등의 탈원전 정책을 펼 것을 약속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원전 중단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은 퇴역식에 맞춰 집회를 열고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고 전했습니다. 한수원은 향후 해체 절차를 거쳐 자연 상태로 복원하기까지 최소 15년 이상은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날인 22일 뉴스 리뷰에서는 정부가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를 선언함에 따라 전력 수급과 전기료 인상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은 가장 적은 비용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킬로와트당 전력 생산 단가는 원전이 68원, 석탄 화력이 73.8원인 반면 LNG 발전과 신재생에너지는 발전 비용이 2~3배 더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의 탈원전, 탈석탄 시나리오가 구현되면 발전 비용은 2016년보다 약 21%, 11조 6천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국제 유가가 오를수록 발전 비용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발전 비용이 20% 상승할 경우 물가는 0.46%에서 1.16% 증가하고 국내 총생산은 0.70에서 0.93%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청정에너지 사용에 대한 대가로 전기료 인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감수할 수 있는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는 고리 원전 퇴역 관련 뉴스들을 비중 있게 보도하였습니다. 특히 원전 정책을 전력 수급과 연결해서 관련 이슈를 살펴본 것은 원자력 발전소 이슈를 해당 지역의 환경 문제와 안전 문제 이상의 원전 정책의 영향을 보다 복합적으로 보여줬다는 점에서 유익한 보도 형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정부가 제시한 탈원전 정책의 배경이나 주장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었다면 이번 고리 원전 퇴역의 의미가 노 원전의 단순 정지만이 아닌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지향을 일반 시청자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다소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설명이나 해석이 제시되었다면 정부의 정책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데 유익할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청정에너지의 경제적 비용을 단순하게 생산적 측면에서만 제시한 점도 다소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는 최근 폭등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처 방안에 대한 뉴스를 보도하였습니다. 6월 19일 뉴스 리뷰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 아파트 분양권 매매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까지 금지되고 추가로 3곳 늘어난 전국 40개 청약 조정 지역에서는 집단 대출까지 규제하기로 보도했습니다. 현재 강남권 4개구만 대상인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 금지대가 앞으로는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했고 청약 조정 지역 40곳은 7월 3일부터 담보 인정 비율 LTV와 총부채 상환 비율 DTI를 10%포인트씩 내리게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집단 대출도 LTV 60%가 적용되고 잔금 대출엔 DTI 50%가 새로 적용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서민층이 5억 원 이하 집을 사는 경우는 예외로 하기로 하고 서민층을 위한 정책 모기지 44조 원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떴다방과 같은 위법 행위를 적발할
국토부, 국세청 등의 합동 점검반을 무기한 가동하고 그래도 집값이 안정되지 않으면 금융규제 등 14가지 규제가 적용되는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같은 날 뉴스립에서는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놓은 청약과 재건축, 대출 규제가 시장 안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평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예상보다 규제의 강도가 약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정부가 투기를 자시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분명히 전한 것으로 해석하는 분위기고 특히 청약 열기가 식고 가파르게 오르던 재건축 단지의 가격 상승세도 꺾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금리 인상이나 입주 물량 증가 등의 하반기 국내 부동산 투자에 불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점도 시장 안정을 예상하는 이유입니다. 반면 실물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대출 규제가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꼼꼼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6월 20일 뉴스리뷰에서는 정부의 6.19 부동산 대책으로 새롭게 규제 대상 지역으로 포함된 경기 광명과 부산 일부 지역이나 분양권 거래 금지 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전 지역의 분위기는 차분했다고 전했습니다. 청약 경쟁률과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아 부동산 과열 지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광명시는 청약 제도와 투자 수요 관리 등의 규제를 받게 되었지만 대체로 차분했으며 서울 지역 역시 큰 반응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선 이번 정부 대책에 대해 예상보다 약했고 부동산 거래를 마비시킬 수 있는 투기과열 지구 지정 등의 극약 처방을 피한 것에 일단 안보하는 분위기지만 정부가 과열 현상에 따라 추가적인 규제 검토에도 나서겠다고 밝힌 만큼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내 부동산 관련 정책은 주택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대부분의 시청자들에게 초미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변화는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국내 부동산 시장의 과열에 대처하기 위해 제시된 정부의 규제 정책에 대한 연합뉴스TV는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보도하였습니다. 정부의 규제 방향에 대한 소식을 전하면서 예상되는 영향에 대해서도 전망하였습니다. 특히 정부의 규제 방안에 새롭게 포함된 대상 지역의 반응을 점검한 점도 적절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보도 내용은 상당히 평면적이고 일반적인 의견 위주였다는 점에서는 아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부의 규제 방안도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관련한 분석도 낙관적인 관점을 포함한 상식적인 선에서 그친 점은 아쉬웠습니다. 시청자들의 관심이 높은 부동산 정책에 관한 보도는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이나 평가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고 시청자들도 단순한 파편적인 정보의 제공이 아니라 보다 완결된 관점을 제시하는 보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반응에 대한 보도에서도 구체적인 수치나 객관적 지표를 제시하기보다는 단편적인 한두 사람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시장의 반응을 분석하는 것은 시청자들에게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나 편견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뉴스와치와 뉴스리뷰에서 보도한 숭이초등학교 수련회 폭력 사건 처리 문제와 문재인 정부 원전 정책, 수도권을 중심으로 과열된 부동산 시장 뉴스를 중점적으로 살펴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순서는 주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숭실대학교 건축공학과 김다혜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했습니까? 네, 저는 지난 24일에 방영된 미니다큐 오늘을 모니터했습니다. 미니다큐 오늘은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40분에 방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몰랐던 사회, 문화, 경제 등 다방면의 오늘을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작은 시골 마을에 사는 젊은 부부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세한 모니터 내용은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방영된 미니다큐 오늘에서는 서울 부부의 생생 귀촌일기라는 제목으로 귀촌 11개월 차 젊은 부부의 이야기가 소개되었습니다. 충청남도 부여군에 있는 한 작은 마을의 이준영, 추지연 부부가 그 주인공인데요. 서툰 솜씨로 텃밭에서 마늘을 뽑는 모습을 보니
한눈에 봐도 아직 농촌일이 익숙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마늘을 잘못 뽑아 줄기가 끊어지는 등 그야말로 실수 연발이었는데요. 마침 등장하신 이웃 할머니께서 제대로 된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골 생활의 모든 것이 서툰 부부에겐 마을 주민들이 큰 도움이 된다는데요. 화면 속 할머니와 젊은 부부의 일상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여줘서 좋았습니다. 농촌 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던 부부가 귀촌을 결심한 이유는 그저 자연이 좋아서였다는데요. 인디밴드 가수와 팬으로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된 부부는 자연을 벗삼아 여행하는 게 취미였고 결혼 6년 만에 귀촌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이 장면에서는 귀촌 장소로 왜 충청남도 부여군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 시청자 입장에서 아쉬웠습니다. 부부는 귀촌 생활의 일상을 하나하나 영상으로 담고 있었는데요. 동영상 사이트에 영상을 업로드해 자신들의 추억을 남기고 귀촌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도움도 준다고 합니다. 이 장면에서는 부부의 영상을 보고 실제로 귀촌을 한 경우가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부부의 예쁜 마음 씀씀이가 돋보였습니다. 길바닥에 앉아 쉬어가시는 어르신들을 생각해 의자를 만들었다는 부부의 말과 함께 직접 만든 의자를 보여줘서 더 감동을 줬습니다. 바쁜 도시 생활에 비해 여유로운 농촌 생활이 마을 주민과 소통을 가능하게 해준다는데요. 혼자 사시는 이웃 할머니께 정답게 빵을 건네고 이를 돕는 부부를 보며 사람 냄새 나는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전체 모니터 내용 가운데 이제 반 정도 본 것 같은데요. 다혜 학생은 화면 속 부부를 보면서 사람 냄새나는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했는데 영상으로도 그런 모습들이 잘 표현된 것 같습니까? 네, 중간중간 인터뷰를 통해 부부의 일상을 전달하는 구성 덕분에 부부의 삶의 모습을 더 이해하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직접 핸드폰으로 영상을 촬영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부부의 자연스러운 일상이 더 잘 드러났습니다. 또한 부부가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고 평소 본인들의 모습을 숨기지 않는 점이 부부의 농촌 생활을 더 생생하게 느껴지게 해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후반부 모니터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집에 돌아온 부부는 컴퓨터 앞에 나란히 앉아 농촌 생활을 찍은 영상을 편집하고 있었는데요. 추억을 남기려 시작한 영상이 어느새 조회수 4천 건을 넘기며 온라인상에서 이미 인기 스타라고 합니다. 자신들의 영상을 보며 귀촌 생활의 정보를 얻는 시청자를 위해 곤란하거나 어려운 모습도 가감없이 보여준다는 부부의 말에서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귀촌 생활에 어떤 어려운 점이 있었는지 자료 화면으로 나오지 않은 점이 아쉬웠습니다. 다음 날 초보 농부답게 해가 중천에 뜨고 나서야 부부는 집을 나섰습니다. 고사리를 캐기 위해 함께 뒷산을 올랐는데요. 아내 추지연 씨는 더 높은 곳을 오르는 남편 이준영 씨를 걱정스레 바라봅니다. 이전에 산에서 말벌에 쏘인 적이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이후 신나게 고사리를 캐는 부부의 모습을 보여줘서 진정 농촌 생활을 즐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좋았습니다. 서울 토박이였던 부부는 1년도 안 된 시골 생활에서 다양한 재미를 찾아가는 중이라고 합니다. 직접 만든 밑반찬을 챙겨 집을 나선 부부는 마을 주민들과 식사 자리로 향했는데요. 마을 주민들도 시골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 젊은 부부가 마냥 기특한 것 같습니다. 함께 상을 차리고 맛있게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여줘서 젊은 부부와 시골 마을 주민들이 서로에게 든든한 손길이 되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연을 벗삼은 시골 생활 순간순간이 행복하고 앞으로도 인생을 즐겁게 살 거라는 부부의 마지막 말은 소박한 행복의 의미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네, 모니터 내용 잘 봤습니다. 다혜 학생 오늘이 첫 시간이었는데요. 어떻습니까? 평소 편하게 방송을 보던 것과 또 모니터를 하면서 보니까 좀 어떤 차이점이 있었어요? 네, 평소 방송을 볼 때는 그저 주어지는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여 그렇구나라는 생각으로 봤는데요. 모니터링에 책임을 갖고 보다 보니 확실히 평소와는 다른 시각으로 방송을 보게 됐습니다. 어떤 장면에서 어떤 배경음악이 나오고 저 질문은 왜 던졌을까 생각해보는 등 저도 모르게 비평가의 입장에서 관찰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방송 내용뿐만 아니라 연출과 구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비록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니다큐 오늘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현 정부의 한미 관계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라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언론의 관심 또한 높았는데요. 그런데 일부 언론들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섣부른 비관적 전망을 내놓기도 하는 등 언론의 반응이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한미 정상회담과 언론 보도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지방행정교육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김진숙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3박 5일간의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정상회담을 갖고 굳건한 한미 동맹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네. 특히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이다 보니 기대와 관심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언론들 순방 전과 일정 초반 어떻게 보도를 했습니까? 네, 한미 정상회담을 다루는 이제 언론의 모습에서도 이제 바짝 긴장감이 엿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구체적인 방미 성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출국 소식과 또 패션 외교, 또 양국 정상이 첫 대면에서 어떤 악수를 나눌까 하는 등 소소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출국 후에 비행기 안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나라별로 또 분야별로 FTA를 통해서 이익이 되는 면이 있고 또 거꾸로 피해를 입는 분야가 있는데 언제든지 이제 경제 대화를 하겠다면서 반드시 정상회담을 성공하고 돌아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결국 트럼프는 한미 FTA를 재협상하겠다는 바를 시사했는데요.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의 일정 역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부분 중 하나였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한 첫 공식 일정으로 장진호 전투 기념비부터 찾았습니다. 피란민의 아들로서 피로 맺어진 동맹, 한미 동맹에 보내는 어떤 헌사였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 동아일보 등 보수 언론은 한미 동맹의 미래는 양국 정상회담에 달렸다면서 국제관계에서의 어떤 동맹은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최상위 관계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제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이 논조 차이를 보였던 쟁점은 사드 문제였습니다. 기대와 우려에서 이제 서로 다른 결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사드 문제가 이제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또 의견을 내기는 했습니다. 우선 조선일보는 중국에서 얻는 그 무엇과도 한미 동맹이 갖는 가치와는 비교할 수가 없다면서 사드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의 구체적인 완료 시점을 전달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한겨레 신문은 당당하되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또 중국의 협조가 없다면 궁극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할 수 없는 것인데 이렇게 중국의 요청을 계속 무시하기만 한다면 정부는 한중 관계에 있어서 그만큼 부담을 지게 된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정상회담에 대해서 이제 섣부른 비관은 금물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한국일보는 미국이 먼저냐, 북한이 먼저냐 보다는 실용주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언론의 조급증과 또 섣부른 비관이 우리의 어떤 협상 입지를 좁힐 수 있을 수도 있다는 충고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방미의 최대 관심사는 양국 간 정상회담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기존의 한미 정상회담 보도와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었습니까? 네, 역대 이제 한미 정상 등은 이제 회담을 마친 직후에 이제 공동 기자회견 형식을 통해서 양국 간의 합의 사항을 담은 공동 성명을 발표해 왔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단계적 또 포괄적으로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역대 정부 중에서 이제 출범 후에 가장 일찍 열린 케이스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긴밀히 공조를 유지해야 할 트럼프 대통령과
어떤 신뢰를 다지는 데 주력한 회담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은 이제 예외 없이 취임 후에 가장 먼저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한미 동맹은 우리나라 외교의 기본 축인데다가 특히 한반도의 정세를 조율하기 위해서는 양국 정상 간의 이제 신뢰 구축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제 최근에 사드 문제를 두고서 이제 한미 동맹에 균열이 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데 아마 많은 부분을 할애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에서도 이 양국의 동맹이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국제사회와 또 북한에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는데 방점을 찍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하나의 같은 정상회담을 놓고도 미국 현지 언론과 또 국내 언론의 보는 관점이 좀 다르다 보니까 보도 내용도 좀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이번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양국 언론의 보도 태도 어떻게 좀 달랐습니까? 네, 그 미국의 주요 언론들의 내용을 좀 보면요, 양국의 그 정상들이 북한 문제 해법과 무역 분야에 있어서 상당한 어떤 입장 차를 보이고 있지만 그 이번 회담은 처음으로 얼굴을 대면하는 자리이다 보니까 그만큼 좀 우호적인 관계 구축에 중점을 둘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이 별다른 진전을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가 문 대통령과 좋은 관계 구축에 나설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반면에 양국의 시각차로 두 정상이 갈등을 겪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어떤 덜 대립적인 접근법을 원하는 반면에 트럼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경제적인 제재와 또 군사행동 위협을 통한 압박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2001년에 김대중 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정상회담의 경우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과의 정상회담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시 W. 전 대통령은 북한 정권과의 대화 가능성을 완전히 닫는 등 큰 이견을 보였다면서 과거의 그 양국 정부의 충돌 사례를 들기도 했습니다.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트럼프의 성향이 정상회담의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습니다. 앞서 이제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또 일본의 아베 총리와의 어떤 만남 자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유세에서 밝혔던 내용과는 다소 달리 굉장히 유화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 민감한 대립 이슈들이 이렇게 굳이 이런 정상과의 만남에서 부각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한미 간의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면대면 만남은 단기적으로 관계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지만 근본적인 차이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어쨌거나 양국 간에 민감한 현안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서로의 생각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고 또 이에 대해서 또 철저하게 대비해 왔기 때문에 이번 회담을 계기로 앞으로 이제 얼마나 시각차를 조율해 나가느냐가 관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언론이 문 대통령의 방미와 또 정상회담 소식을 전하면서 크게는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또 국익 우선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 초점을 맞춰야 할 텐데요. 그렇다면 관련 보도에 있어서 우리 언론의 바람직한 보도 태도 짚어주시죠. 네, 외교가 참 어렵죠. 외교에 있어서는 올바른 방향 설정과 또 변화에 따른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첫 만남에서 이제 단판을 짓기가 또 어려운 것이 외교의 현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번 회담에서도 양국 정상의 스타일이 이제 고스란히 드러났는데요. 대단히 이제 과감하면서도 즉흥적인 사업가 스타일의 트럼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혈맹을 강조한 따뜻한 감성적 접근과 신중한 전략이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언론에서는 한미 관계의 갈등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과도한 비난과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문정인 특보의 워싱턴 발언을 시작으로 해서 원비어 사망 사건으로 미국 내 여론이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양국 간의 갈등을 좀 부추길 수 있는 보도가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의 가장 큰 기능은 사실 전달과 여론 형성일 것입니다. 또 모든 분야에서 이게 순기능을 활성화시켜야 하는 그런 언론의 책무도 있습니다.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이 어떤 이념과 정치적인 비판을 넘어서 좀 실천적인 비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도 이제 정부에 대한 어떤 무조건적인 찬사나 질타보다는 차분하게 대처하면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민과의 소통 창구로서 정확한 사실 보도에 대한 책임감을 언론이 좀 더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미 정상회담 관련 보도 자세하게 분석해봤습니다.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워싱턴 DC로 향하던 대통령 전용기에서 이뤄진 기자간담회 말미에 한미 정상회담 성공 여부의 절반은 함께 가는 언론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첫 정상회담인 만큼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는 당부의 말이었는데요. 과연 우리 언론들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해냈을까요? 네, 저희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